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야구 갑시다를 낭독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마음 경영. 고객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 마음, 경제적 능력, 교육 수준, 인간성, 인격 등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 고객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눈높이 맞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주는 가게와 많은 손님 중에 하나일 뿐인 가게, 어느 곳을 찾을지는 자명한 일이다. 약품을 예로 들면 제조회사나 약품의 성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 제조회사를 생각하는 손님에게 무조건 저렴한 약을 내놓으면 거래도 성사되지 않을 뿐더러 언짢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손님 개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설명하며 구매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필요가 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조언자, 상담자, 설명자,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을 두루 해내야 한다. 가끔은 물건을 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사꾼들을 본다. 이처럼 소비자의 욕구다 진실은 외면하고 무조건 팔고 오자는 식의 한탕주의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 구매하는 물건은 후회를 낳기 때문이다. 이는 손님이 가게의 발길을 끊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의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크든 작든 불만을 느낀 고객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며 소위 안티가 되어 주의를 물들인다. 잠재적인 고객조차 감소시키는 것이다. 고객이 만족하면 최소 8명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지만 불만을 느끼면 최소 24명에게 그것을 토로한다는 조사도 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영원한 단골은 없다는 사실이다. 고객은 터미널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은 교환해 줄 수 있지만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마음이 돌아선 고객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서비스는 또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에도 품질이 있듯이 서비스 역시 격차가 있다. 손님의 숫자도 빈익빈 부익부다. 하루에 한 명씩 늘어나기만 해도 어느 순간 손님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하지만 반대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계속 빈할 것인지 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고객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친절함과 감동을 주면 그들은 내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고객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을 받으면 세상 그 무엇도 얻을 수 있다. 나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3가지 생각을 했다. 먼저, 이 손님이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 것인가? 둘째,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하는 3가지다. 경쟁자들이 습관적으로 손님을 대할 때 고객에게 줄 것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손님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나는 손님을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객은 언제나 비교를 하고 비교 우위에 선 가게를 택하기 때문이다. 고객을 대하는 순간마다 맞선을 보는 기분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내가 아닌 고객 중심, 다시 말해 나를 편하게가 아니라 고객을 편하게,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빛을 발하며 성공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 방향. 나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마음 방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반대로 나를 떠나고 있는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하려면 감동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감동을 주는 요소, 즉 사람의 마음을 잡는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다.
꼭 물질이거나 금전적일 필요는 없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정성, 시간, 노력을 주면 된다. 나는 약국을 찾는 이들을 보며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다못해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었다. 한마디로 정을 나눈 것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눌 것이 생긴다. 나는 손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기쁨을 느낀 고객은 반드시 다시 찾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상대방의 눈치를 봐가며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할까 고민도 했다. 애교도 떨었다. 적절한 칭찬거리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요, 평소 그의 관심사, 성향, 가족관계까지 세심하게 기억했다. 나는 친절의 정도를 흔히 아부라고 표현하는 직전 상태까지 높였다. 손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아부 직전의 단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온갖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연애할 때도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 정성을 쏟지 않던가. 그 많은 가게들 중에 스스로 나를 찾아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을 누가 천박한 상술이라 부르겠는가. 당시 마산에는 증권회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경제관념을 기르겠다는 생각으로 소액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 당시 객장은 전광판으로 주식의 정보가 공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객장에 사내방송을 통해 주식 정보가 공개되고 전화로 주문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무엇보다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을 때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서울의 개미 투자가들이 주식으로 큰 재미를 봤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마산에서도 곧바로 주식 붐이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매수와 매도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주식을 한다는 약사에게 주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 한때 약국은 객장을 방불케 하는 투자 열기로 뜨겁기도 했다. 동네가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이나 문제집을 들고 약국을 찾는 일도 많았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특히 시험 기간이면 약국은 작은 학원이나 도서실 같았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한다. 말 그대로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순서다. give가 take에 선행해야 한다. 사람들은 받은 만큼 주게 된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 동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내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다. 시중에서 진짜 참기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기름이 귀한 시절이었다. 그런데 시골에서 직접 참깨를 가져와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짰는 날이면 약사 양반 이것 좀 묵어보소 하며 넣고 갔다. 없던 식욕도 돌게 할 만큼 참기름 냄새는 고소했다. 떡도 귀한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오히려 빵이 대중적인 음식이었다. 떡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나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시골에서 좋은 쌀을 구해와 방앗간에서 떡을 하는 날이면 따끈따끈한 떡을 슬며시 건네주고 가는 분들도 많았다. 동네의 잔치 음식은 대부분 약국을 거쳐갈 정도였다. 밀감 1개, 알사탕 3개. 6일 약국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양로원이 하나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 자식이 있어도 갈 곳이 없는 어른들이 모여 계신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장의차가 나가곤 했다. 어르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이 아팠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자신의 몸 상태를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계셨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병원이나 약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저 당신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위로해줄 사람이 간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병을 앓은 분들은 자식에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했다. 휴일마다 양로원에 찾아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만날 때마다 아파 죽겠다는 부모의 투정을 곱게 들어줄 자식은 많지 않았다. 어르신들 역시 먹고 살기 바쁜 자식들 앞에서 한가하게 투정 부리는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다. 그런 분들이 꼬깃꼬깃 모아둔 용돈을 들고 약국을 찾으셨다. 나는 심각한 지병이나 굳이 조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지어드리지 않았다. 약을 먹어서 나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바쁜 자녀들이 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당신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을 물어보며 자식들이 해야 할 위로를 대신해 주었다. 그렇게 나름의 위로를 받은 어른들은 굳이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태가 호전되었다. 외로움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나온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양로원에도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거나 머리를 깎아주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밀감 3개와 알사탕 10개씩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양로원의 어른 중 몇 분이 약국을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손수건에 소중히 쌓아온 무언가를 내미셨다. 17 소녀보다 수줍은 미소로 내민 고운 손수건 안에는 밀감 1개와 알사탕 3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밀감이나 사탕이 아닌 어른들의 정이었다. 그 앞에서 밀감을 반으로 쪼개어 나눠 먹으면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아하셨다. 그분들의 마음은 밀감보다 향기로웠고 그분들의 사랑은 사탕보다 달콤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먹던 밀감의 맛을 잊지 못한다. 환절기나 독감이 유행하면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붙들고 감기약이라도 하나 자시게 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감동이었나 보다. 내가 가진 지식에 정성을 덧붙였을 뿐인데 동네에서는 젊은 사람이 어른을 잘 모신다는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좋은 약국이라는 이미지로 칭찬은 칭찬대로 듣고 매출은 매출대로 올랐다. 감동을 주는 요소가 많을수록 가게나 기업은 성장한다. 반대로 무미건조하게 상품 판매에만 목적을 두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가게나 기업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요즘 감동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감동경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손님을 향한 마음에 혼을 담을 때만 가능하다.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녹여놓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로 움직이게 하는 것. 나는 이를 마음경영이라 부른다. 그러나 요즘은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감동 부재의 시대의 탓이다. 이럴 때일수록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 희소 가치로 빛을 보게 된다.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를 외치는 최첨단 시대에 감동을 운운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많으므로 감성적,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감동이 필요하다. 마음 경영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이론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이다. 사람이 따르는 사람, 손님이 따르는 가게, 고객이 따르는 기업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상대에게 마음과 시간 혹은 돈과 미래를 맡기게 마련이다. 돈만 추구하면 돈과 사람을 모두 잃지만 마음을 잡으면 사람은 물론 그 외의 모든 것이 따라온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준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